스포츠 선수에게 있어 인지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실력이 좋아야만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모두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항상 어느 정도의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오히려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이 인지도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신체의 75%가 문신으로 뒤덮인 아주 독특한 NBA 선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며 문신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까지 독보적이고 이처럼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정도의 특이한 외모를 지녔기 때문에 언제나 코트 위에서 이목을 혼자 독차지하고 다녔습니다. 비록 리그에서의 입지는 벤치 자원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구단 팬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게다가 따로 버드맨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었으며 대활약을 펼칠 때마다 그는 양팔로 날개짓을 하였고 관중들 또한 이에 매료되어 다같이 따라하곤 했습니다. 허나 이 같은 환호와 찬사들은 갑자기 단 하루 만에 증오 가득한 욕설로 변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앤더슨의 성범죄였는데요. 참고로 이는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었으며 결국 앤더슨은 팀으로부터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정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과연 앤더슨은 정말로 결백한 것인지 그리고 몰락해버린 커리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항구 도시 롱비치에서 태어났으며 3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는데 4살 때 텍사스주의 어느 한 시골 마을로 이사오고 나서 1년 뒤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자식 3명을 모두 떠맡은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로 쓰리잡을 뛰며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수입이 겨우 $1250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대로 5년을 버티긴 했지만 너무나 궁핍한 나머지 결국에는 입을 덜기 위해 앤더슨과 막내딸을 전남편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돌볼 만한 여력이 되질 못했는데요. 그러자 그는 독단적으로 이 둘을 보육원에 보내버렸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 했으나 보육원 측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앤더슨은 졸지에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벌써 가난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포츠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했으며 과거 고등학교 농구 선수였던 어머니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뛰어났기에 농구 이외에도 야구와 육상 그리고 미식축구까지 상당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여러 종목에서의 활동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러다 보육원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로 오로지 농구에만 전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동을 여러가지로 해본 덕분에 앤더슨은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최상위권 수준이었는데요. 이미 키가 2m 8cm로 성장판의 최대치까지 달해 있었으며 실력 또한 빅맨으로서 워낙 훌륭하다 보니 학교가 인구 400명뿐인 촌동네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학 1부 리그 스카우터들의 귀에 들어가 장학금을 동반한 영입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아쉽게도 공부 성적이 미달이어서 4년제 대학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에 그는 어쩔 수 없이 2년제 대학을 선택하였으며 리그의 수준 자체는 비교적 낮긴 했지만 신입생 때부터 벌써 평균 득점 2자리에 필드골 50.5%라는 제법 준수한 기록을 남겼고 거기다 블락은 평균 4.7개로 리그 전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전보다 더 어려워져 한시라도 빨리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으며 프로 선수가 되고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앤더슨은 과감히 1999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명성이 터무니없이 낮았기에 눈길조차 받지 못했고 끝내 58명 정원 안에 들지 못한 채로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던 그는 중국 1부 리그에서 용병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4달 반을 뛰는 동안 평균 17득점에 리바운드 13.5개를 기록하였으며 총 4만 달러를 벌어들인 뒤에는 다시 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은 세미프로 리그의 여러 팀들을 떠돌아다녔는데 비록 매우 적은 급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밑바닥 무대이긴 하지만 공을 놓는 순간 자신과 가족 모두가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앤더슨은 매경기 최선을 다해 발버둥을 쳤고 언젠가는 반드시 NBA 꿈을 이루어 지옥같은 이 가난의 늪에서 탈출하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도끼는 기량 향상에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으며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NBA 스카우터들에게 눈에 띄었고 이어서 2개의 팀으로부터 입단 테스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정식 계약을 따내는 것에는 아깝게 실패하였는데요. 그래도 선수 본연의 평가만큼은 꽤나 후했기에 때마침 NBA 직속 하부리그로 새로 창설된 D리그에서 드래프트가 열린 날 가장 첫 번째로 뽑혔으며 그러자 또다시 NBA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었던 구단은 바로 덴버 너겟이었고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는데요. 이에 따라 앤더슨은 3경기 만에 D리그 역사상 최초로 콜업을 받아 덴버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처럼 그토록 바라던 NBA 꿈을 달성해냈기에 이젠 더 이상은 빈곤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3살의 나이로 NBA에 입성한 크리스 앤더슨. 아직은 뭐 하나 입증되지 않은 무명 신인이어서 초반에는 벤치만 지키다 끝나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기대 이상의 수비력을 보였으며 평균 출전 시간이 11분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블락 개수를 무려 1.2개나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보통 주전 선수들처럼 36분을 뛰었다고 가정하여 환산할 시 앤더슨은 리그에서 2번째로 우수한 블락 머신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만큼 시간 대비 효율성이 엄청났으며 실제로 어느 날은 고작 12분만 뛰고 블락을 5개나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키 2m 8cm보다 더 길쭉한 2m 13cm의 팔 길이를 지녔고 거기다 백인 센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성과 점프력이 어마무시했으며 무엇보다도 블락 타이밍을 잡아내는 눈썰미가 정말 탁월했습니다. 힘차게 날아올라 역동적인 몸놀림으로 공을 찍는 장면은 마치 공중 고개를 부리는 새를 연상케 하였는데 게다가 세레머니마저 양팔을 벌려 날개짓하는 형태이다 보니 앤더슨은 농구 팬들에게 버드맨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에 걸맞게 자신의 운동 능력을 3년차의 덩크 콘테스트에서도 뽐냈고 한편 블락 또한 여전히 상당한 기량을 보였는데요. 평균 출전 시간이 겨우 14.5분이었지만 블락 개수는 리그 전체 벤치 멤버들 중 1등이었으며 36분을 뛴 걸로 환산했을 때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전 벤치 통틀어 모든 선수들 사이에서 2등이었습니다. 이후 뉴올리언스 호네츠로 이적한 뒤에는 덴버 시절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아 출전 시간이 10분대에서 20분대로 증가했고 이에 앤더슨은 그 기대에 부응하여 수비뿐만이 아닌 공격에서도 팀의 큰 보탬이 되어졌으며 이로써 그는 누구도 우습게 여기지 못할 만한 건장한 빅맨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록 덩크 콘테스트에서 무려 32번이나 덩크를 실패하는 바람에 순간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 경기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기에 금세 불명예를 씻어냈으며 그렇게 앤더슨은 NBA에 완전히 정착하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8월 말 전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그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렸는데요.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아 처참히 붕괴되었으며 그간의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앤더슨은 삶의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사치가 급격히 심해져서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고 하물며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도 잠시 절연 중이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상실감과 공허함에 빠진 그는 결국 폐인이 되었으며 그로부터는 매일 술과 유흥업소에 찌들어 살았는데요. 오프 시즌 동안 체중이 10kg이나 불었고 팀 훈련에 임하는 태도마저 불성실해졌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0506 시즌 도중 앤더슨은 내부 고발로 인하여 마약을 들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징계는 총 4단계 중에서 수위가 가장 센 선수 자격 박탈로 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즉시 구단으로부터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복직 신청을 할 수 있긴 하다만 그건 2년 뒤에나 가능한 먼 이야기였고 더군다나 승인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그를 향한 팬들의 기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었으니 처음부터 마약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따랐던 앤더슨은 이후 외부와 격리된 시설에서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입수했으며 자숙기간 동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절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눈물의 다짐까지 하였는데 그렇게 마약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회개한 앤더슨은 마침내 07-08 시즌 도중 복직을 승인받게 되었으며 곧이어 뉴올리언스 호네츠와 자녀 시즌 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그는 이때부터 문신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징계 이전에는 단순히 검정색 위주의 스케치 형식이었기에 그리 눈에 띄지 않았지만 2년의 공백기를 거친 사이에 명암이 풍부해지고 그뿐만이 아닌 다양한 색깔의 잉크들까지 추가되었으며 문신의 개수 역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나 정작 중요한 경기력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폼이 영 별로였고 그에 따라 고작 5경기밖에 기용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시즌이 끝나자 앤더슨은 자유계약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다 하필 나이마저 벌써 30에 접어들었던지라 기대치보다는 부상과 기량 저하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컸기에 아무도 선뜻 영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한 곳 친정팀인 덴버 너게츠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으니 덴버는 바닥으로 추락한 버드맨이 다시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출전 기회를 100% 보장해줬으며 또한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라는 의미로 별다른 통제나 구속 없이 프리롤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결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했는데 벤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앤더슨은 마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듯 리그에서 블락을 2번째로 가장 많이 기록하였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1등보다 평균 15분이나 덜 뛰었음에도 평균 블락 개수가 0.4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죽은 줄만 알았던 새가 이리 완벽하게 부활할 줄은 정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뛰어났던 점프력과 기동성은 블락 못지않게 리바운드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보통은 몸싸움으로 먼저 자리를 확보한 뒤에 공을 잡는 것이 정석이지만 앤더슨은 그런 거 없이 상대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황에서도 이를 뛰어넘어 리바운드를 낚아챘고 때로는 그 상태에서 바로 덩크를 찍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공을 쟁취하기 위해 언제나 필사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이 같은 헛슬 플레이는 동료들의 사기 증진과 연승 행진에 크나큰 보탬이 되었고 덕분에 덴버는 최종적으로 플레이오프 3라운드 진출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앤더슨의 헌신이 어찌나 인상 깊었는지 이에 감명을 받은 팬들은 반드시 그를 꼭 잔류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구단 수뇌부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에 시즌이 끝나자마자 무려 5년의 장기 계약을 제시했으며 연봉 또한 4배나 늘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앤더슨은 초심을 잃지 않은 채 부지런히 움직이며 팀의 승리를 도왔고 그러다 한 번은 블락 성공률 1등이라는 굵직한 기록을 달성해내기도 했으며 역동적인 몸놀림과 쇼맨십 그리고 특유의 개성 넘치는 외모까지 더해져 그는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급으로 팬들에게 열렬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맺은 지 3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단으로부터 방출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농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아동 성범죄 혐의였습니다. (2012년 5월)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크리스 앤더슨의 집을 급습하였습니다. 그들은 앤더슨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유포까지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제보자는 다름 아닌 그 음란물에 찍혀있는 여성 피해자였으며 아직 만 17세밖에 안 된 명백한 미성년자였고, 게다가 심지어 이 둘은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컴퓨터와 핸드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해갔으며,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자 앤더슨은 그 순간부터 아동 성범죄자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는 무언가 착오가 있다며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는 꽃뱀 사기가 전혀 아니었고, 조사 결과 뜻밖의 매우 악독한 범행 수법이 드러났으며 사건의 발단은 페이스북 메신저였습니다. 이 여성은 페리스 던이라고 하는 꽤나 유명한 모델 지망생인데, 어느 날 앤더슨으로부터 페이스북 문자가 한 통 왔었고, NBA 스타에 관심을 받은 게 처음이라 엄청 기뻤던 그녀는 자기도 호감을 표하며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팬심으로 인연이 닿은 이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정이 깊어졌으며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서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당시 페리스는 만 17세 미성년자였지만 혹시나 앤더슨이 곤란해할까봐 배려 차원에서 18세 성인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이후 나중에는 덴버에서 직접 만나 양측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이처럼 둘은 나이 상관없이 서로에게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앤더슨은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페리스의 어머니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내용은 $3,000를 보내지 않을 시 미성년자인 딸과 성관계 및 누드 사진을 교환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었고, 추가로 더 이상 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즉 나이를 속인 것도 모자라 그간에 나눈 정까지 전부 함정이었던 모녀 사기였으며, 그렇게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앤더슨은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파탄날 위기였기에 일단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페리스 역시 앤더슨에게 배신을 당한 처지였으니 동시간대에 그녀는 테일러라고 하는 또 다른 페이스북 유저에게 협박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은 페리스가 앤더슨에게 보냈었던 누드 사진들을 전부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 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테일러는 일전에 한번 자기 자신을 앤더슨의 친구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페리스는 분명 앤더슨이 사진을 몰래 공유했을 거라 확신했고, 이 같은 저질스러운 만행에 화가 잔뜩 나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앤더슨이 가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보니 충격적이게도 테일러는 앤더슨의 친구가 아니었을 뿐더러 애당초 가짜 계정이었고, 게다가 한편 실제로 페리스의 어머니는 앤더슨에게 $3,000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즉 둘 사이에 누군가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음을 암시했는데요. 그 자는 바로 셸리라고 하는 어느 한 캐나다 여성이었으며 범행 수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두 사람을 착각 속에 빠뜨리겠다는 계획 아래 앤더슨과 페리스의 페이스북 계정을 그대로 본따 가짜를 만들었었고, 이걸 진짜로 사칭하며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태껏 사진을 비롯하여 서로 간의 모든 메시지는 전부 셸리가 먼저 받은 뒤에 각자에게 그대로 전달해준 것이었으며,
둘이 호감을 가지도록 꾀어내 미성년자 범죄를 유도하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돈이었는데요. 그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한 27살 은둥형 외톨이였고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인터넷만 하며 살다 보니 빈곤과 열등감에 늘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마련과 화풀이를 위해 이 둘을 타겟으로 잡은 것이었으며 테일러라는 가짜 계정과 $3,000 협박 메일 역시 모두 그녀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허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8개월이나 걸렸고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와 음란물 소지는 엄연히 앤더슨의 잘못이었는데요. 그러나 정말 운이 좋게도 페리스의 나이 만 17세는 그녀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미성년자일 뿐 앤더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던 그 콜로라도 주에서는 법적으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사태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란물에 대한 미성년자 기준만큼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동안 경찰 조사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결국 진범이 체포됨과 동시에 오해가 풀려 어느 정도는 누명을 벗게 되었으며 이로써 앤더슨은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평판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나이마저 벌써 노장으로 불릴 법한 34살에 접어드는 터라 선수로서 역시도 그닥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단 한 군데로부터도 영입 제의가 들어오지 않자 이에 낙담한 앤더슨은 NBA를 떠나려 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30개 구단들 중 유일하게 딱 하나 마이애미 히트로부터 신락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10일짜리 단기 계약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일 시 정식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참고로 당시 마이애미는 르브론 제임스를 포함하여 3명의 스타들이 뭉친 슈퍼팀이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골밑에서의 전투력이 취약한 탓에 정상으로 가는 여정이 그리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진흙탕 같은 골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줄 빅맨이 필요했던 마이애미는 그 적임자를 크리스 앤더슨으로 꼽았으며 덴버 시절 때처럼 에너지 가득한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12-13 시즌 도중에 합류한 앤더슨은 벤치로 기용되어 주전들이 쉬는 동안 골밑을 책임졌는데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절박한 입장이었기에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죽어림을 다해 사투를 벌였고 블락과 리바운드는 물론 동료들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스크린 몸빵까지 자신의 온몸을 바쳐 쉴 수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고작 벤치 자원 영입 하나만으로 팀의 경기력이 완벽에 가까워졌으며 이에 따라 승승장구를 하게 된 구단은 그 즉시 앤더슨에게 정식 계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골밑이 안정화된 덕분에 마이애미는 무려 27연승을 거두어낼 정도로 위세가 상당해졌는데요. 특히나 공격 같은 경우 기존에는 외곽 쪽으로 득점 루트가 많이 치중하여 전략을 자주 간파당했지만 지금은 스크린 몸빵으로 빈틈을 만든 뒤에 골밑으로 파고드는 연계 플레이를 잘 수행하는 앤더슨이 존재하다 보니 외곽뿐만이 아닌 안쪽으로도 시선이 끌려 상대를 쉽게 교란시킬 수가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득점 방식이 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워지면서 팀원들의 오픈 찬스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비 또한 운동 능력과 농구 IQ가 여전히 준수했기에 동료가 상대 마크맨을 놓칠 때마다 이를 재빨리 대신 견제해주는 지능적인 센스를 보이기도 했으며 그렇게 공수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앤더슨은 끝내 마이애미의 승률을 리그 전체 1등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듬직한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미러키 벅스와의 1라운드에서 그는 벤치 자원들끼리의 골밑 싸움을 완전히 압도하였으며 주전들 역시 슈퍼팀답게 힘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줬고 그 결과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2라운드 진출을 해냈습니다. 비록 다음 상대 시카고 불스와의 대결에서는 첫 경기부터 패배를 겪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후 4번을 내리 연속으로 모두 잡아내며 시카고를 박살내버렸고 이 기세 그대로 3라운드에 들어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1차전까지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그 경기에서 앤더슨은 16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양팀 벤치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 게다가 심지어 슈팅 성공률마저 무려 100%였으며 볼을 캐치하는 능력과 진입 타이밍을 재는 눈치가 매우 좋다 보니 아무리 패스가 난해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를 수월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두 팀의 경기 양상은 무척 치열했고 인디애나의 매서운 공격에 마이애미는 2차전을 패배하게 됐으며 3차전 승리 이후에도 또다시 반격을 당하는 바람에 시리즈 스코어가 2대2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전인지라 서로 간의 신경전이 엄청 살벌했는데요. 5차전에서의 승리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긴 했지만 하필 이때 앤더슨이 과격한 파울을 저지른 탓에 한 경기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그 없이 6차전을 치르게 됐고 이로 인해 골밑을 탈탈 털린 마이애미는 14점 차로 대패하여 결국 마지막 7차전 벼랑 끝에 몰려버렸습니다. 허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상대팀 에이스가 극도로 부진한 덕분에 경기 분위기를 장악할 수가 있었으며 이 기세를 몰아붙여 끝내 23점 차 대승을 거두어냈고 마침내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맞붙은 샌안토니오 스퍼스만큼은 여태껏 상대한 그 어떠한 적들보다도 강력했으니 그곳엔 무려 16년째 정상급 빅맨으로 활동 중인 팀 덩컨이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군림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37살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센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골밑 최상위 포식자답게 덩컨은 혼자서 리바운드와 블락을 독식하며 마이애미의 빅맨들을 짓뭉개버렸는데요. 하물며 크리스 앤더슨조차 공수 모두에서 그를 당해내지 못했고 그러다 3차전에서는 리바운드를 전부 뺏겨 단 한 개도 잡아내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골밑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자 나름 최대한 머리를 짜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봤는데 허나 이는 던컨에게 그저 잔재주에 불과했으며 앤더슨은 생애 처음으로 벽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샌안토니오는 외곽 자원까지 출중했던지라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고전 중이었고 이에 결국 마이애미는 5차전이 끝났을 무렵 3대2로 뒤처지게 되면서 우승 실패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좌절할 수만은 없었으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앤더슨은 6차전 때 악을 써가며 덩컨에게 대항했고 그 와중에 팀에게 한 번이라도 더 공격권을 가져다 주고자 주저없이 온몸을 던져 볼을 지켜냈으며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비록 평소와 다름없이 14분밖에 출전하지 않았고 득점도 단 1점 뿐이었지만 오히려 득실 마진은 핵심 선수들보다 높았는데요. 또한 그 짧은 시간의 스틸을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이 기록하기까지 하였고 이 같은 앤더슨의 투혼은 홈팬과 동료들의 사기를 고조시켜 추격에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이게도 3점차 패배를 앞둔 경기 막바지에 역대급 동점슛이 터졌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마이애미는 끝내 연장전을 승리하여 9-1승으로 마지막 7차전에 들어섰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앤더슨의 살신성의는 팀에 큰 힘이 되었는데 그는 상대가 아무리 매섭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이에 당당히 맞섰고 한 번은 부상을 무릅쓰면서까지 오펜스 파울을 유도해내기도 했으며 게다가 던컨과의 대결 같은 경우 이번만큼은 그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어 골밑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당시 앤더슨의 득실 마진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이처럼 그가 버텨준 덕분에 마이애미는 아슬하게나마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으며 그러다 4쿼터 막바지에 승부를 가르는 르브론 제임스의 결정적인 득점과 이와 더불어 샌안토니오의 실책이 벌어졌고 그 결과 우승 트로피의 주인은
마이애미 히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인생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릴 적 부모에게 한번 버림을 받았고 농구 실력이 출중했음에도 배움이 부족하여 유명대학을 못 가는 바람에 그저 무명 선수로 변방리그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성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으로 간신히 밑바닥을 탈출하여 NBA 무대에 입성했지만 그간의 고생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허리케인으로 박살나 폐인이 되어버렸으며 기껏 겨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커리어를 복구시켜놨더니 이마저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한 한 여성의 농간질로 인해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마이애미 히트로부터 기회를 받은 덕분에 그는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최선을 다한 끝에 챔피언의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앤더슨은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정점에 올라섰으며 비록 벤치 자원이긴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우승이 가능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헌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구단은 재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게다가 때마침 아동 성범죄마저 무혐의로 확정이 났으며 이로써 다시 명예를 되찾은 앤더슨은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3-14 시즌에도 그의 존재감은 무척이나 돋보였는데 당시 필드골은 64%로 팀 내에서 가장 높았고 또한 수비 역시 허슬 플레이와 더불어 여전히 적극적이었으며 그의 헌신 아래 마이애미는 또 한 번 더 결승전 진출을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번만큼은 우승에 실패하였고 이후 구단은 르브론 제임스의 이적으로 인해 전력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앤더슨은 2년의 연장 계약을 맺었으나 노쇠화에 따른 부상 위험도와 기량 저하 때문에 점점 입지가 줄어들었으며 결국에는 15-16 시즌 도중 멤피스 그리즐리스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늙었다 하더라도 근성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멤피스는 그를 주전으로 기용해줬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활약을 보이자 그 다음 시즌에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공교롭게도 또다시 르브론 제임스와 우승을 목표로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앤더슨은 시즌 도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겪고 말았는데 하필 나이마저 무려 38살인지라 더 이상은 NBA 복귀를 기대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할 수 없이 그는 15년이나 지속해왔던 커리어를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수 활동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으니 회복을 마친 뒤에는 3대3 프로리그에 입성하였고 선발로 활약했던 그는 1년차부터 벌써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그렇게 또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날개짓을 했습니다. 이후 앤더슨은 몸이 버텨주는 한까지 경기를 뛰다가 41살에 완전히 은퇴를 하였는데요. 비록 단 한 번도 올스타에 뽑히지 못한 평범한 선수이긴 했지만 그는 문신으로 가득 찬 독특한 외모와 쇼맨십 덕분에 슈퍼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었고 게다가 마이애미에서 보여준 투지와 헌신은 구단 팬들에게 여전히 고맙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처럼 현역 시절 내내 강렬한 인상을 풍기며 코트를 날아다녔던 앤더슨은 버드맨이라는 별명으로 평생 팬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